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도 건강하게 보내셨나요?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함께 알아본 내용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기억이 나지 않으신다고요? 걱정 하나도 하지 마십시오. 기억이 날 때까지 반복해서 들으시면 언젠가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지난번 시간에 우리는 바둑에서 유래한 공피고화와 친한 친구를 말하는 관포지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시조로는 김상헌이 지으신 가누라 삼각산화, 그리고 정몽주의 어머니가 지으신 것으로 알려진 까마귀 싸우는 고래라는 시조를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조금 기억이 나시나요? 먼저 본격적인 영상에 들어가기 전에 저는 지난주 금요일 경상남도 하동군에 있는 쌍계사에 다녀왔습니다. 아마도 한 번쯤 가보셨을 것입니다. 안 가보셨다면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쌍계사를 한 번쯤 가보셨는데 쌍계사를 한자로는 어떻게 적을까 하는 것입니다. 한자를 알면 보이지 않던 새로운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쌍계사 할 때 쌍자는 두 쌍자를 씁니다. 쌍자는 두 개의 세추자와 또자가 합해져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세추자는 새를 그린 것이고 또자는 오른손을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두 쌍자는 두 마리의 새를 오른손에 잡고 있는 모양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마리가 아니고 두 마리 또는 두 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글자는 신의 개자입니다. 이상합니다. 물이 흐르는 신에는 삼수변이 들어간 신의 개자를 써야 하는 것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맞고요. 물이 흐르는 신에는 삼수변이 들어간 신의 개자가 맞습니다. 그럼 돌석자가 들어간 신의 개자는 무슨 뜻일까요? 돌석자가 들어간 신의 개자는 바로 산에 돌이 쌓여있는 계곡이 마치 물이 흐르는 시내처럼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쌍계라는 이름은 절의 양쪽으로 물이 흐르는 것처럼 보이는 돌이 쌓여있는 두 계곡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동네나 절 그리고 서원 등을 가시게 되면 먼저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나서 방문을 하시면 새로운 것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한자 공부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사자성어는 괄목상대와 구미속초입니다. 그리고 두 개의 사자성어와 유래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한자들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사자성어는 괄목상대입니다. 괄목상대는 비빌괄자, 눈목자, 그리고 서로상자와 대할 대자 이렇게 네 글자를 써서 괄목상대라고 합니다. 괄목상대를 글자 그대로 풀이를 하면 눈을 비비고 서로 마주 본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의 학식이나 재주가 놀라울 정도로 발전하여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일 때 사용하는 고사성어입니다. 괄목상대는 중국 삼국시대 오나라의 장수 여몽과 관련된 이야기에서 비롯이 되었습니다. 여몽은 젊었을 때 글을 배우지 못해서 무식하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오나라 군주인 손권은 여몽에게 학문을 권유했고 여몽은 이후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노숙이라는 학자가 여몽을 만났는데 그의 놀라운 학식에 깜짝 놀라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아야 할 정도라고 감탄을 했습니다. 이에 여몽은 선비는 헤어진 지 사흘만 되어도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아야 할 정도로 달라져 있어야 한다. 한자로 사별 3일이면 즉 당괄목상대라 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 고사에서 괄목상대라는 말이 유래가 되었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보다라는 말은
이전과는 다르게 발전하거나 변모한 상태를 놀라워하며 다시 쳐다본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실력이 향상된 정도가 아니라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느껴질 정도로 발전했을 때 사용을 합니다. 비슷한 표현으로는 날마다, 달마다 발전한다는 뜻의 일치월장과 완전히 새롭게 변모함을 비유하는 말로 환골탈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뽕나무 밭이 변하여 푸른 바다가 되었다는 상전벽해 등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개인의 학업 성취나 기술의 발전, 능력 향상 등 다양한 상황에서 괄목상대라는 표현이 사용이 됩니다. 특히 꾸준한 노력으로 놀라운 성장을 이룬 사람에게 칭찬과 감탄의 의미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럼 괄목상대라는 글자를 한 글자 한 글자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깎을 괄자입니다. 이 글자는 조금은 어려운 글자입니다. 어려운 글자라고 하더라도 하나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려운 글자는 풀어보면 아는 글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깎을 괄자는 혀설자와 칼도자가 합해져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칼을 뜻하는 칼도자가 있어서 깎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글자는 눈목자입니다. 눈목자는 사람의 눈을 그린 것입니다. 갑골문에 나오는 눈목자를 보면 사람의 눈과 눈동자가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눈목자는 가로로 쓰였지만 한자를 쓰는 방식이 세로가 되면서 지금과 같은 모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글자는 서로상자입니다. 서로상자는 나무목자와 눈목자가 결합한 모습입니다. 서로상자는 마치 나무를 바라보고 있는 듯한 모습으로 그려졌습니다. 그래서 서로상자의 본래 의미는 자세히 보다 관찰하다였습니다. 그러다가 후에 나무와 눈의 대치관계에서 착안해서 서로라는 뜻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괄목상대의 마지막 글자인 대할 대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할 대자는 풀무성할 착자와 마디촌자가 결합한 모습입니다. 대할 대자의 갑골문을 보면 여러 개의 초가 꽂힌 긴 촛대를 들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를 마주 대하기 위해 불을 밝힌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할 대자는 불을 밝혀서 누군가를 마주한다는 의미에서 대하다나 마주하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뵙는 여러 어르신들의 한자 실력이 괄목상대졌습니다. 눈을 비비고 상대방을 바라보다 괄목상대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사자성어는 구미속초입니다. 구미속초는 개구자와 꼬리미자 그리고 이을속자, 단비초자 이렇게 네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그대로 풀어보면 개꼬리로 단비꼬리를 잇다라는 말이 됩니다. 구미속초라는 사자성어가 가지는 의미는 좋은 것, 단비 뒤에 나쁜 것, 개꼬리를 억지로 이어붙여서 어울리지 않음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쓸만한 인재가 없어 자질이 부족한 사람을 높은 자리에 앉히는 것을 비꼬는 말로 사용을 합니다. 그럼 구미속초의 유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서진시대 조나라의 왕 사마륜이 황제의 자리를 빼앗고 자기 측근들에게 높은 벼슬을 마구잡이로 내렸습니다. 당시 관리들은 관모에 단비꼬리로 장식을 했는데 벼슬을 받은 사람이 너무 많아 단비꼬리가 부족해지자 개꼬리를 대신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보고 사람들이 단비꼬리가 모자라니 개꼬리로 있는구나 라고 비웃는 데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구미속초는 구미시나 속초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고사성어입니다. 그래도 외우실 때에는 구미와 속초 이렇게 외우시면 오래도록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그럼 구미속초에 쓰인 글자들에 대해서 한 글자씩 한 글자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구자입니다. 개구자는 개나 강아지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개구자는 개견자와 글귀 구자가 결합한 모습입니다. 개구자는 개가 12개 줄이 엮여 있는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그럼 개견자와 개구자는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을까요? 옛날에는 큰 개를 견이라고 불렀고 작은 개는 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쓰임으로 보면 개견자는 집에서 키우는 개를 말하는 것이고 개구자는 흔히 말해서 예전에 식용으로 먹던 똥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애견과 황구의 차이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꼬리밑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꼬리밑자는 꼬리나 끝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꼬리밑자는 주검시와 털모자가 결합한 모습입니다. 갑골문에 나오는 꼬리밑자를 보면 주검시자 아래로 긴 꼬리가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제사 등을 지낼 때 사람의 뒤에 동물의 꼬리를 매다는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꼬리밑자는 이렇게 꼬리를 표현한 글자이지만 꼬리는 신체의 끝부분에 있다 하여 끝이나 뒤쪽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글자는 이을 속자입니다. 이을 속자는 있다나 계속하다, 이어지다 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이을 속자는 가는 실 사자와 팔매자가 결합한 모습입니다. 내가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먼저 남의 물건을 사들여야만 합니다. 이을 속자는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이 끊임없이 되풀이 되듯이 실이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뜻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자 공부의 마지막 글자 단비초자입니다. 단비초자는 잘 사용하지 않는 글자이고 또 설명하기도 어려운 글자입니다. 단비초자는 족제비과의 하나인 단비를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단비초자는 가진 돼지 시자와 부를 소자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가진 돼지 시자는 길들이지 않은 사나운 야생동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진 돼지 시자는 사나운 동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를 소자는 단비초자에서 소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미시와 속초시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구미속초는 쓸만한 인재가 없어 자질이 부족한 사람을 높은 자리에 앉히는 것을 비꼬는 말입니다. 오늘 함께 알아본 글자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괄목상대에 비빌 괄자, 눈목자, 그리고 서로상자, 대할 대자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구미속초에서 쓰인 개구자와 꼬리밑자, 그리고 이을속자, 단비초자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일주일에 8자씩 꾸준히 공부를 하시면 1년이 지나면 어느덧 한자 실력은 괄목상대하게 늘어나실 것입니다. 원래 공부는 졸리고 힘이 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잠시 쉬었다 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많이 졸리시면 영상 시청을 잠시 중단하시고 푹 주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어나신 후 다시 보시면 됩니다. 썰렁하지만 생각해보면 씩 웃음이 나오는 아재 개그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울 것을 다 배웠는데도 배우라는 말을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사실 배우는 것은 죽을 때까지 끝이 없지만 다 배웠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런 사람은 바로 배우입니다. 여기에서 배우는 영화 배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약은 약인데 아껴서 먹어야 하는 약은 무슨 약일까요? 어떤 약을 아껴서 먹어야 할까요? 바로 절약입니다. 정약용의 목민심서에는 백성을 사랑하는 근본은 아껴 쓰는 데 있고 아껴 쓰는 근본은 검소하게 말하는 데 있다. 검소한 연회나 등이 청렴할 수 있고 청렴한 연회나 등이 자애로울 수 있으니 검소한 자가 되는 그 자체가 백성을 다스리는 수장의 의무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지금 이런 지도자가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부터는 시조 두 수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를 해드릴 시조의 제목은 간밤에 부던 바람에입니다. 간밤에 부던 바람에 눈소리 치단 맑아 낙낙장송이 다 기울어 가누메라 하물며 못다 핀 곳이야 닐러무삼하리요. 옛맛을 살리기 위해서 옛날에 쓰던 말을 그대로 썼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맞춤법을 사용했습니다. 이 시에 나와 있는 옛말 말들을 간단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밤에 부던 이라는 말은 지난밤에 불던 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눈소리는 눈과 소리를 말하는 것으로 수양대군 세조의 숙청을 비유한 말입니다. 치단 말가는 쳤다는 말인가? 라는 말이 됩니다. 낙낙장송은 가지가 길게 늘어진 키가 큰 소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지조가 굳고 고결한 인품의 인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가노메라는 가는구나. 그리고 핀은 핀을 말하고 곳은 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러무삼 하리오는 말하여 무엇 하리오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말로 바꿔보면 지난밤에 불던 모진 바람과 눈과 소리까지 몰아쳤단 말인가. 낙낙장송이 다 쓰러져 가고 있구나. 하물며 피지도 못한 꽃이야 말해서 무엇하리요. 이 시는 청구영원에 실려져 있습니다. 이 시의 지은이는 사육신의 한 사람인 유응부입니다. 자는 신지이고 호는 병랑입니다. 이 시조는 초장은 간밤에 있었던 세조의 포악을 말하는 것이고 중장은 아침에 들은 비통한 소식, 현재입니다. 종장은 미래에 닥쳐올 비극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조선조 6대 임금인 단종 즉위 후에 숙부인 수양대군이 왕위 찬탈의 뜻을 품고 정인지 한명희 등과 결탁하여 김종서와 황보인 등 중신들을 죽이고 단종을 폐위시킨 개유정난을 풍자한 작품입니다. 낙낙장송은 김종서를 비롯한 중신들의 희생을 말하는 것이고 못다 핀 곳은 김종서와 같이 참살된 그의 아들을 비롯한 정의의 청년 학사들을 비유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김종서 등 공신이 세조의 포악한 행포에 쓰러지자 세태를 단식하여 읊은 이 시조는 작자의 국증정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작자는 뒤에 단종의 보기를 꾀하다가 발각되어 참살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시조는 간밤에 우던 여흘이라는 시조입니다. 간밤에 우던 여흘 슬피 울어 지내여다. 이제야 생각하니 님이 울어 보내도다. 저물이 거스러 흐르고자 나도 울어 내니라. 이 시조에서 여흘은 물살이 세게 흐르는 곳을 말하는 여울이고 거스리는 거슬러 그리고 내리라는 가겠도다 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조를 지금의 말로 맞게 풀어보면 지난 밤에 울며 흐르던 여울 슬프게도 울면서 흘러가도다. 이제야 생각을 하니 이미 울어 보내는 소리로다. 저물이 거슬러 흐르게 하고 싶구나. 나도 울면서 가리라. 이 시조도 청구영원에 실려 있습니다. 이 시조의 지은이는 생육신의 한 사람인 원호입니다. 지은이 원호는 언제 태어났고 또 언제 돌아가셨는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원호의 호는 무항이고 생육신의 한 사람입니다. 이 시조는 지은이가 단종이 유배된 강원도 영월까지 따라가서 유배지 가까이에 석실을 지어놓고 거처하면서 쓴 시조입니다. 여울물 소리를 마치 단종이 슬피 우는 소리인 것처럼 애절하게 표현한 임금을 그리워하면서 지은 시조입니다. 원우는 단종이 승한 뒤 고향에 내려가 두문분출하며 여생을 보냈다고 합니다.
오늘 소개를 해드린 시조 두 수는 모두 단종과 관련 있는 시조였습니다. 자, 오늘 어떠셨습니까? 지루하셨나요? 아니면 재미있으셨나요? 하여간 오늘은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영상은 보다 재미있게 만들 것이라고 다짐을 해봅니다. 다음번 영상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다음번에 뵐 때까지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